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부득이하게 시작된 짧은 시댁 생활에 별의 별일을 다 겪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역시 시어머니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 나름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닌 시고모의 존재로 결혼의 시작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 사랑에 유별났어요. 대학 졸업 후 동물원의 사육사가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좋아하는 동물들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 직업이라기보다는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육사는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즐겁게 사육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미어캣이 방 사장 문에 다리가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동물원 수의사님께서 이미 퇴근하신 데다 휴가까지 겹치면서 동물원과 계약된 근처 개인 동물병원으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연락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수의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셨는데 얼마나 서둘러서 오셨는지 한쪽에는 슬리퍼, 한쪽에는 운동화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수의사는 도착하자마자 마치 아기 다루듯 미어캣을 치료했어요. 그 모습은 동물 사랑이라면 저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데 그런 저도 한 수 접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후에도 다친 미어캣 상태 확인을 위해 몇 차례나 전화 주셨죠. 덕분에 미어캣도 무사히 회복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달려와준 수의사님께 감사 인사도 할 겸 퇴근길에 동물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동물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려나? 며칠 전에 미어캣 때문에 전화드린. 아, 동물원 사육사님이시구나. 미어캣은 좀 괜찮아요? 그날 저도 걱정돼서 잠도 못 잤네요. 운동화와 슬리퍼를 신고 온 그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깔끔한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미어캣 걱정에 잠도 못 잤다면서 미어캣의 안부부터 물었는데 조금은 이상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때 제가 이 남자에게 빠져버리게 되었죠. 평소 동물 사랑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가 지론인 저에게는 완벽한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남에게 양보하기 싫었던 저는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처음엔 시큰둥하던 그 남자도 저의 계속되는 구애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동물원과 동물병원을 오가는 데이트는 계속되었고 3년간의 약간의 긴 연애를 했어요.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이 남자는 어디서 인성교육을 받았는지 동물 사랑은 기본이고 주변에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 하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하면서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아파트의 공사가 길어지면서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단기 전세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댁에서 6개월간 신혼살림을 차려야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겠냐며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이미 이곳저곳 공사까지 맞춰두셨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배려 속에 시작한 시집살이는 걱정과는 달리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죠. 정말 남편이 누굴 보고 배워서 저렇게 좋은 인성을 가지게 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에는 시부모님만 살고 계신 게 아니었는데요. 시아버지의 여동생인 시고모님도 집에 함께 살고 계셨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어떤 문제로 인해 이혼당한 막내 여동생을 집으로 들이셨고 5년째 같이 살고 있었죠. 시고모님은 이혼 이후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어린 막내 동생을 냉혹하게 대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온화한 분위기의 시부모님과 달리 시고모님은 뭔가 항상 날이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시댁에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 지출을 줄이기 위해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항상 현금을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지갑에 현금이 5,000원, 10,000원씩 자꾸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 후 너무 정신없다 보니 착각했나 싶어 그냥 넘어갔는데 현금이 자꾸 조금씩 사라지는 게 이상해서 설마 남편이 빼가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자기는 금융 쪽은 완전 꽝이라며 저에게 통장을 맡겼고 남편이 버는 모든 수익을 제가 관리했어요. 남편에게는 제가 매달 주는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물론 부족하면 말을 하라고 했죠. 그 말을 하는 게 좀 쑥스러웠나 싶기도 했고 용돈이 부족해서 5천 원, 만 원씩 지갑에서 빼가나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달부터는 용돈을 좀 더 올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5천 원, 만 원씩 비던 지갑이 나중에는 5만 원, 10만 원씩 비게 되니 이걸 도저히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자기야, 혹시 용돈이 많이 모자라? 아니, 나 저번 달 용돈도 10만 원이나 남아서 유기묘 단체에 기부했는데 내가 돈 쓸 일이 뭐 있어. 용돈이 남아서 기부했다고 말하는 남편의 얼굴은 도저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거짓말을 잘 하지도 못했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그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남편은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는데요. 아, 자기야, 이건 내가 알아볼게. 일단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자. 남편 말대로 이 일은 남편에게 맡기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야근 근무 후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후다닥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저희 부부방의 문은 열려 있었고 없어진 건 없었지만 제 옷장에도 누군가 손댄 흔적이 보였죠. 순간 삼짓한 기분이 들어서 집안을 다 둘러봐도 모두들 출근한 후였고 집에 있는 사람은 오직 시고모님 뿐이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시고모님께 자초지종을 물어보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는데 저기 고모님, 혹시 저희 방에 들어오셨어요?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집에는 고모님밖에 없으셔서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내가 너희 방에 왜 들어가? 내가 니들 방에 가서 뭐라도 훔치기라도 했단 소리니? 너는 사람을 뭘로 보는 거니? 참. 시고모님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고 그 모습에 더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도 항상 화가 나인 듯하게 날선 태도의 시고모님이었지만 그 사건 이후 저를 응시하는 눈빛은 살벌하게 그지 없었죠.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에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하루는 일하던 중 몸이 너무 안 좋아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들어왔죠. 현관 창문 너머로 시고모님께서는 저희 방에서 나오고 계셨어요. 그 손에는 남편이 결혼할 때 선물해준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요. 처음 선물 받아본 명품백에 때라도 탈까봐 한 번도 들고 나가지 못한 제 핸드백이었어요. 그걸 허락도 없이 들고 가는 시고모님의 모습에 저도 흥분해서 당장 2층으로 따라 올라갔는데요. 고모님, 왜 또 저희 방에 들어가셨어요? 제 핸드백 당장 주세요. 얘 봐라, 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니? 너희 방에 쓰레기통 비워주러 갔는데 무슨 핸드백? 얘가 날 완전 도둑년 취급하는구먼. 저번에도 그러더니. 시고모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발뺌하는 그런 모습에 이번만은 더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봤다고요. 고모님께서 제 핸드백 들고 올라가시는 거 제 눈으로 봤어요. 어딨어요, 어디? 시고모님께서는 핸드백을 찾으려는 제 손을 잡으셨고 오히려 역정을 내셨어요. 야, 이년이 뭐하는 짓이야? 너 지금 선 넘는 거야? 너 지금 이러는 거 네 시아버지가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네 방에 가봐. 네 방에 핸드백 없으면 내 방을 뒤지던 말던 마음대로 하라고. 너무나도 당당한 시고모님이었죠. 저 역시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제 방으로 내려와 확인했어요. 옷장을 여는 순간 분명히 시고모님이 들고 올라간 제 핸드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그걸 보니 정말 귀신에 홀린다는 말이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너는 이제 끝났어. 날 감히 도둑년으로 몰아? 우리 오빠 들어오기만 해봐. 오늘 있었던 일 책임져야 할 거야.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게 서 있었는데 핸드백이 그대로 방에 있는 이상 시고모님에 대한 제 의심은 제 착각일 뿐이었던 거죠. 버럭버럭 소리 지르시는 시고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지만 저를 용서하실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을 오열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요. 오빠, 내가 오늘 오빠 며느리한테 어떤 꼴을 당했는지, 오빠 며느리가 말이야, 나를 가방도둑년으로 몰아세우고 소리 지르고, 이혼당한 것도 서러운데, 아랫사람한테 이런 꼴이나 당하고, 내가 죽어야지. 시고모님의 하소연을 들은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혼내셨는데, 아가야, 아무리 그래도 네 시고모 아니니,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윗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하면 되겠니? 이번엔 네가 100번 잘못했구나. 분명 제 눈으로 봤다는 말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눈물이 울컥 쏟아질 것만 같았죠.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남편이 저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가져간 핸드백이 그대로 방 안에 있잖아요. 모든 건 제 착각이고 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남편은 제가 요즘 좀 피곤해서 착각한 것 같다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 위로는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 편하기만 했던 시집생활은 불편한 곳이 되었죠. 제가 출근하고 나면 시고모님은 제 물건들을 쓰는 건지 정리해 놓은 물건이 흐트러져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심지어 제가 아끼던 귀걸이가 없어졌는데도 아무 증거도 없이 또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멋대로 해도 아무 말 못하는 저를 조롱이라도 하듯 시고모님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고 과감해졌어요. 저는 그저 하루빨리 공사가 끝나서 아파트를 입주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던 저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육사들은 처음 맡게 된 동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미어캣 또리가 그런 존재였고요. 초보 사육사였던 저와 2년간 동고동락한 또리가 수명을 다하고 죽은 후 또리의 목줄을 버리지도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퇴근 후 서랍 속에 또리의 목줄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방 구석구석 다 찾아봤지만 어디도 그 목줄은 보이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는 시고모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에게 말고는 누구한테도 아무 가치도 없는 그 목줄을 가져갔을 리는 없을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서랍을 뒤지다가 어디 딸려간 건 아닌지. 온갖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는데 귀걸이 같은 건 또 사면 그만이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시고모님께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고모님, 혹시 저희 방 쓰레기통 비우셨어요? 그 똘이라고 쓰여있는 낡은 끈 하나 못 보셨나요? 그거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내가 버렸다.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요. 서랍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버렸다는 시고모님의 거짓말에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랍 속에 있는 또리 목줄이 왜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고모님께서 제 서랍 뒤지다가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남의 물건 마음대로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게 저한테 어떤 건데. 이게 또 나를 또 도둑년 취급하네? 내가 네 서랍 뒤지는 거 봤어?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바닥에 떨궈놓고 또 나를 의심하네? 그깟 낡은 끈 하나 버린 게 뭔 대수라고. 너 저번에도 그러다 큰 코 다친 게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러는 거냐? 정말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말싸움이 커지자 시부모님과 남편도 거실로 나왔고 위풍당당한 시고모님의 위세에 저는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이렇게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시고모의 뺨을 때리셨어요. 늘 조용하시던 시어머니의 행동은 순간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네가 뭔데 내 며느리를 내쫓아? 보자 하니까 나한테도 모자라 이제 내 며느리까지. 대영아, 내가 알아보란 거 알아봤어? 엄마. 가짜래. 그리고 고모방에서 나온 게 내가 사준 진짜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말을 주고받았고 시고모는 뭔가 눈치챈 듯 눈이 파르르 떨렸는데요. 에휴, 너는 어찌 방법이 변하질 않니? 내 명품 가방도 짝퉁 사들고 와서 바꿔치기 하더니 내가 네 인생이 불쌍해서 가만 놔뒀더니 내 소중한 며느리한테까지 그러는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쟁이를 만들어? 나 그 꼴 더는 못 본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으셨고 제 핸드백 사건 이후 남편에게 조용히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확인한 결과 시고모님은 짝퉁을 사와서 제 진짜 가방이랑 바꿔치기 한 것이었는데요.
평생 명품 핸드백이라고는 써본 적도 없던 제가 그게 짝퉁인 걸 알아볼 리가 없었죠. 태영아, 네가 나한테 어쩌면 그러니? 내가 너 어릴 때 네 엄마 아빠 출근하면 내가 널 어버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고모, 내가 저번에 고모가 지은이 지갑에 손댔을 때 다 말했어야 했어. 내가 그래도 고모한테 고마운 게 많아서 한번 눈 감아준 게 잘못이었어. 이제 나는 내 와이프 지킬 거야. 남편이 본인에게 맡겨달라며 묘한 표정을 지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맞벌이 부부였던 시부모님이 없을 때 항상 남편을 보살펴준 게 시고모님이었고, 남편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듣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끝장을 보실 생각이셨는데 항상 온화하게만 보이던 시어머니의 화난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도 많이 놀란 눈치셨죠. 당신, 나 지난 5년간 당신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당신이 막내 아가씨한테 부채의식 많이 느낀 것도 알고, 마음 약한 당신한테 그런 가혹한 일 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가씨 이혼 후에 우리 집에 데리고 오는 거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한테까지만 했어야지. 사람이 정도란 게 있어야지. 이건 뭐, 난 내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일들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이젠 당신이 결정해요.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시아버지께서도 뭔가 결심하신 눈치였는데요. 막내야, 너 도박하다 이혼당했을 때도 네 빚 다 갚아주고 아무 말 안 했고, 너 집에 들인다고 했을 때도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주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면 나는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오빠 나한테 이러지 마.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딜 가. 제발 한 번만 봐줘. 앞으로 안 그럴게.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말은 항상 옳다며 울면서 매달리는 막내 동생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난리통을 겪다 보니 어느새 공사가 마감되고 입주 준비가 되었어요. 이사가는 날 시아버지께서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 저를 오해하고 혼낸 것에 대해 사과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 온화하고 조용한 분으로 돌아오셨어요. 남편과 사귈 때 남편이 항상 우리 엄마는 진짜 멋진 사람이라는 말을 하곤 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야말로 진짜 외유내강의 표본이 아닌가 싶어요. 이사 나온 이후에도 당연히 시댁과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 부부도 시부모님처럼 저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